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에 이끌려 나는 긴 여행을 떠났다. 낡은 외투를 입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터키의 옛 노래. 정말 이제 여름인 것처럼 덥네요. 며칠도 아니죠. 한 2, 3일 전만 해도 벚꽃이 그냥 정말 흐드러지게 펴서 모든 사람들이 막 어디로 막 떠날 것만 같은 그렇게 꽃이 그냥 한바탕 피었다가 이제는 그 자리를 다른 꽃들이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니의 수리글방 임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읊어드렸던 그 터키의 옛 노래 있잖아요. 둥둥 북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서 낡은 외투 하나 잠깐 걸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바로 어떤 한 가지가 트리거가 돼서 사람을 어딘가로 이렇게 떠나보내게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좀 북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뭔가 좀 봄이 주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마치 여행을 정말 떠나야 될 것만 같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요, 그런 여행하고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외적인 여행이 아니라 굉장히 그 내면적인 거죠. 큰 테두리로 본다면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간과할 수 없는 어떤 인간에 대한 탐구, 너무 심각해지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좀 심각한 작가입니다. 카프카, 변신으로 유명하죠. 그 카프카의 바로 단편집 중에 나오는 짧은 단편 판결입니다. 판결. 자, 그러면 제가 작품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제가 잠깐 알고 있거나 좀 봤던 거를 짧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긴 한데 일단 카프카의 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카프카 하면은 왠지 이상하게 작가 이상이 떠올라요. 좀 난해한 작가로서 뭔가 공통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주 단순하게로는. 근데 이 카프카는 작품은 대부분 그 작품의 소재가 기본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이 어떤 인간관계 혹은 사회와 나 사이의 어떤 권력관계 혹은 사회와 나 혹은 주변 인물, 어떤 가족, 이런 어떤 세상과의 어떤 갈등이 어떤 그 서로 싸움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뭔가 고립됨, 뭔가 그런 고립됨, 그리고 지극히 그 실존적인 거에 대한 고민, 상당히 내적이죠. 그런 만큼 좀 난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카프카의 전체적인 자세한 거는 이제 뭐 제가 잘 훑어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찾아보면 저보다 더 훨씬 잘 아실 거고, 그냥 알려지기로는 카프카가 상당히 그 수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섬세하고
그리고 또 뭔가 굉장히 이렇게 좀 에너지 있고 이렇게 좀 강인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어떤 힘의 그 권력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종적으로 좀 거기에 조금 이렇게 프레스되어 있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유년 시절을 거쳐서 성인이 되었고, 늘 항상 그런 갈등 속에 있었고, 또 본인 자체도 상당히 좀 내적이고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갈등을 아마 자신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체험을 통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그 작품을 통해서 나름 좀 토해내듯이 승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게오르크예요. 근데 뭔가 낯설지 않죠, 이 이름이? 이 게오르크가 바로 그 아주 유명한 카프카 하면은 대표적인 그 소설 있잖아요. 변신? 그 변신의 주인공 이름도 게오르크. 그 변신에서는 어떤 가족 사이에서 또는 그 아버지와 부모 사이에서의 어떤 그 고립감과 어떤 권력 관계에서 본인을 그야말로 이렇게 벌레로 그냥 변해버리게 그냥 자학하는 듯하게 그렇게까지 아마 자신을 빗대서 그 게오르그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결국은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생을 마감하게 되죠. 벌레인 게오르그가. 네, 여기에서도 아마 그 일맥상통에 있기 때문에 아마 주인공의 이름을 게오르그로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카프카의 작품 세계는 대부분 보면 그 작품 표현이 문체가 상당히 간결해요. 무슨 이렇게 미사여구나 이렇게 막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거의 없고요. 그냥 사실적으로 그냥 있는 사실처럼 서술을 하는데 사실이라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든가 좀 비현실적인 상황을 끌어오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 어떤 개개의 인물이라든가 또 인물들의 행동을 가끔 이해가 안 갈 정도로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인물 개인의 캐릭터를 상징화하기도 하고 그 행동을 상징화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 작품을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의 내용은 간결한데요. 그냥 제가 이렇게 낭독을 하면은 뭐 줄거리는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낭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따라가면서 과연 이 카프카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쭉 같이 읽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읽어가면서 뭐 특별하게 뭐 저의 개입은 뭐 하지 않을 텐데요. 짧으니까. 자, 이제부터 각서로 하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앉았다 일어섰다 해서 중간중간 좀 껐다 켰다 하면서 조금 장면이 바뀔 수도 있어요. 톤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살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Das Urteil 판결 펠리체 B 양을 위한 이야기. 절정을 이룬 봄 어느 일요일 오전이었다. 젊은 상인 게오르크 벤터만은 강물을 따라 길게 늘어선 단순하게 지어놓아 거의 높이와 빛깔에 의해서만 구별이 되는 야탐막한 집들 가운데 한 채의 2층에 있는 자기 방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외국에 나가 있는 어린 시절에 친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막 끝내고 나서 장난하듯 천천히 봉하고는
발꿈치를 책상에 괜 채로 창 너머로 강물이며 다리 그리고 연한 녹색을 띤 강 건너편 언덕을 바라보았다. 이 친구가 집에서 지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여러 해 전에 이미 러시아로 그야말로 도피를 한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지금 그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쩌다 뜸하게 고향을 찾아와서 탄식하는 바로는 처음 시작은 아주 잘 되었으나 벌써 오래전부터 침체된 것 같았다. 그렇게 그는 낯선 곳에서 소득도 없이 지치도록 일하다 보니 외국풍의 터부룩한 수염도 어린 시절부터 익히 아는 그 누런 색깔이 병색을 나타내는 것 같은 얼굴을 제대로 가려주지는 못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바로는 그곳에 사는 동양인 거류민과는 별 연락이 없었고 또한 그 고장 사람의 가정들과 사교적인 교류도 거의 없었으며 그렇게 결국 결정이 나버린 총각 생활을 그 나름대로 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 명백히 궤도에서 벗어나 버렸고 안 됐기는 해도 도울 수는 없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쓴단 말인가. 어쩌면 그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의 생활터전을 이리로 옮겨 옛날의 친구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어쨌든 친구들의 도움에 매달보라고 권해야 할 것인가.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를 더욱 아껴주기는 하면서도 동시에 그만큼 그를 더 모욕하며 그의 지금까지의 시도들은 실패했으니 이제는 다시 집어치우고 돌아와 어디까지나 되돌아온 자로서 모든 사람들의 놀란 눈총을 받아야 마땅하고 친구들만이 다소 이해는 하고 있으니 그는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공한 친구들이 하라는 대로 그저 따라야 하는 늙은 어린아이라고 말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가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고통이 과연 무슨 목적이 있으리라는 것이 확실할까? 어쩌면 그를 집으로 데려오는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런 만큼 그는 아무리 사정이 그래도 충고의 말들에 기분이 상하여 친구들과는 한치 더 멀어진 채 그 타향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른다. 그 자신이 고향 사정을 이제는 통 모르겠노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충고에 따라 여기에 물론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사실에 의해 주저앉혀진다면 친구들 속에서도 그리고 친구들이 없어도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며 수치에 시달릴 것이며 그때 가서는 정말이지 고향도 친구도 없어져 버릴 테니 그를 위해서는 그대로 타향에 머물러 있는 편이 낫지 않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의 형편이 여기와 실제로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비록 편지 왕래나마 제대로 유지하고 싶었지만 아주 먼 아는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을 그런 고지고대로의 전달을 그에게는 할 수가 없었다. 친구는 벌써 3년 이상을 고향에 들르지 않았고 그 까닭을 매우 궁색하게도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의 불안정으로 설명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소규모의 실업인이 잠깐 출국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인 수십만 명이 유유히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2, 3년이 지나는 동안 바로 게오르크에게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이때쯤 전에 있었던 어머니의 죽음. 그 이래로 게오르크가 늙은 아버지와 한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친구도 전해 들은 듯 한 번은 편지에서 건조하게 조의를 표했다. 건조했던 이유는 오로지 그런 사건에 대한 슬픔은 객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는 데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게오르크는 그 무렵부터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에도 대단한 결심으로 달려들었다.
아마도 아버지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사업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만 관철시키려 함으로써 게오르크가 진정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 같고, 어쩌면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아직도 사업에 관여는 하셨으나 보다 소극적으로 되셨고, 어쩌면 행운이 그럴 공산이 매우 크기까지 하다. 어쩌면 그런 행운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려나 가게는 이 2년 동안 전혀 예상 밖으로 발전해서 종업원은 2배로 늘려야 했고 매상은 5배로 늘어났다. 앞으로도 의심의 여지 없이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친구는 이러한 변화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전에 마지막으로 아마도 저 조의를 표한 편지에서 그는 러시아로 이민 오라고 게오르크를 설득하고 하려 했었고, 페테르부르크에다 게오르크의 사업 지부를 낼 경우의 전망을 소상히 적어보냈다. 그 수치들은 게오르크의 현 사업 규모에 비해보면 보잘것없었다. 그러나 게오르크는 친구에게 자기 사업의 성공에 대해 쓸 기분이 아니었고, 지금 와서 뒤늦게 그런다면 정말이지 이상해 보이리라. 그래서 게오르크는 친구에게 언제나 한가한 어느 일요일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억 속에 두서없이 쌓여 있었던 것 같은 별 뜻없는 사건들에 대해서만 쓰고 말았다. 다름이 아니라 그는 친구가 그 긴 시간 동안 고향에 대해 가졌을지도 모르는, 일단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심상을 흐리지 말고 놔두고 싶었을 따름이었다. 그러다 보니 게오르크는 자기와는 별 무관한 사람이 역시 그만큼 별 무관한 처녀와 약혼했다는 것을 상당히 띄엄띄엄 띄운 편지를 통해 친구에게 3번씩이나 알려주었고, 그러자 드디어 친구가 게오르크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 기이한 사건에 흥미를 갖게 되었던 적도 있었다. 그렇건만 게오르크가 그에게 훨씬 즐겨 쓰는 것은 그 자신이 한 달 전에 유복한 가정의 규수 프리다 브란델펠트와 약혼했다는 고백보다는 오히려 그런 일들이었다. 자주 그는 약혼녀에게 이 친구에 관하여 그리고 자기가 그와 맺고 있는 특별한 문통 이야기를 했다. 그럼 그분은 우리 결혼식에는 오지 않겠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도 난 당신 친구 모두를 알고 지낼 권리가 있는데요. 그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 게오르크가 대답했다. 나를 바로 이해해줘요. 아마 그는 오게 될 거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어. 그러나 그는 강요받아서 상처 입은 듯이 느끼고 어쩌면 나를 부러워할 거요. 서운하고 초라한 듯이 느껴져서 그 서운함을 털어버리기 위해 혼자 되돌아갈 거요. 혼자. 그게 무슨 뜻인지 당신 아오? 네. 그럼 그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결혼을 알게 될 길은 없나요? 그렇게 된다면야 막을 수는 없지. 그러나 그 친구가 사는 방식으로 봐서 그런 일은 있기 어렵지. 게오르크, 당신 친구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약혼 같은 건 하지 말았어야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래요. 그건 우리 둘이 책임질 일이요. 그러나 나는 지금도 사정이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은 없어. 그러고 나서 그녀가 그의 입맞춤 속에 숨을 가쁘게 쉬면서도 또 사실은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한낱이면 그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쓰는 일이 정말로 무해한 일로 여겨졌다. 나라는 위인이 그렇고 그도 나를 그렇거니 하고 있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와의 우정을 유지하는 데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 더 적합한 한 인간을 내게서 재단해 낼 수는 없지. 그래야 실제로 그는 자기 친구에게 그가 이 일요일 오전에 쓴 긴 편지에서 약혼이 성사된 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 보고했다.
좋은 새 소식을 마지막까지 아껴두었었네. 프리다 브랜든 벨트라는 아가씨와 약혼을 했다네. 자네가 떠난 지 훨씬 뒤에야 이곳으로 이주해왔고, 따라서 자네가 거의 알 리 없는 유복한 가정의 교수지. 자네에게 내 약혼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것을 알려줄 기회가 또 있을 테지. 내가 아주 행복하다는 것, 우리들 서로의 관계는 자네가 이제는 지극히 평범한 친구 대신 행복한 친구를 가지게 되는 정도로만 다소 달라졌다는 것으로 오늘은 만족하게. 그 밖에 나의 약혼녀에게서 그녀는 자네에게 진심으로 안부를 전하고 모자나 한번 자네에게 직접 편지를 쓸 걸세만 솔직한 여자친구를 얻을 걸세. 총각에게는 아주 무의미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자네가 우리를 한번 찾아주기 어려울 줄 아네만 내 결혼식이야말로 온갖 잡다한 일들을 한번 쓰레기 더미에 내던져버릴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네. 그러나 그건 어찌되었건 간에 이것저것 생각하지는 말고 그냥 자네 좋은 대로 행동하게. 이 편지를 손에 들고 게오르크는 오래 창을 바라보면서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아는 사람 하나가 골목을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는데도 생각은 딴 데 두고 무심히 웃었을 뿐 제대로 답례도 못했다. 마침내 그는 편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자기 방을 나와 짧은 복도를 가로질러 벌써 여러 달째 출입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방으로 갔다. 여느 때 굳이 아버지 방에 들어갈 일은 없었다. 아버지와 가게에서는 끊임없이 접촉이 있었으니까. 점심은 그들 부자가 한 식당에서 같은 시간에 들었고 저녁은 각자가 자기 편한 대로 차려 먹기는 하나 그런 다음에는 게오르크가 전에 빈번히 그랬듯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이제음 들어 그렇듯 약혼녀를 찾아가는 일이 없을 때면 각자가 자기 신문을 들고 함께 사용하는 거실에 잠시 더 앉아있고는 했었다. 게오르크는 아버지의 방이 이 볕발끈 오전에조차 얼마나 어두운지에 놀랐다. 어두운 그늘은 좁은 뜰 저편에 솟아있는 담장에 던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기념품으로 장식된 창가 한 구석에 앉아 신문을 눈앞에 비스듬히 들고 읽고 계셨다. 그렇게 하여 어떤 시력의 약함을 상쇄하여 보려고 하시는 것이었다. 탁자 위에는 아침 먹다 남은 것이 놓여 있었는데 많이 드신 것 같진 않았다. 게오르크구나. 아버지가 얼른 일어나 맞으셨다. 아버지의 무거운 가운이 걷는 중에 열려 양끝이 주위에서 펄럭였다.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거인이구나. 게오르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는 여긴 참 견딜 수 없게 어둡군요 했다. 그래, 어둡긴 어둡지. 아버지가 대답했다. 창문도 닫으셨군요. 그러는 게 더 낫더라. 바깥은 아주 따뜻해요. 게오르크는 후세인이 전시대 사람에게 말하듯 대꾸하며 앉았다. 아버지가 아침 드신 그릇들을 치워 장 위에 놓으셨다. 실은 그냥 아버지께 말씀드리려 했어요. 노인의 거동을 아주 멍한 눈초리로 좇으며 게오르크가 계속했다. 이제 페테르부르크로 제 약혼을 알렸다고요. 그는 편지를 주머니에서 조금 꺼냈다가는 되떨어뜨렸다. 어째서 페테르부르크로? 아버지가 물었다. 제 친구가 있거든요. 하며 게오르크는 아버지의 눈길을 찾았다. 가게에서는 전혀 다르신데 하고 생각한다. 여기 떡 버티고 앉아 팔짱을 끼신 모습이라니. 그래, 네 친구가. 아버지가 강조해서 말한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처음엔 그 친구한테 제 약혼을 숨기려 했던 것 아시죠? 신중을 기한 것이죠.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도 아시죠? 그 친구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혼자서 생각했죠. 다른 데서 제 약혼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렇게 외롭게 살고 있으니 거의 그럴 리야 없겠지만서도 제가 막을 수는 없죠. 그래도 한 번은 저한테서 직접 들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또 달리 생각을 해봤느냐? 아버지가 물으며 큰 신문을 창문턱에 놓고 신문 위에 안경을 놓은 다음 손으로 덮었다. 네, 지금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가 저의 좋은 친구라면 하고 독백을 했었죠. 저의 행복한 약혼이 그에게도 행복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친구한테 알리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체통에 편지를 넣기 전에는 아버지께 말씀드리려 했어요. 게오르크야, 하며 아버지가 이빨 없는 입 양 귀를 잡아당겼다. 어디 한번 들어봐라. 너는 이 일 때문에 나와 상의하려고 나한테 왔다.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너 자신을 명예롭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고약한 일이다. 만일 네가 지금 나에게 진실을 전부 말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들추어내지 않겠다. 네 어미가 세상을 버린 다음부터 무언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그런 일을 위해서도 때가 올 거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사업상으로는 많은 것이 나의 손에서 벗어나가도 혹 나한테 숨기지 않겠지. 지금 나한테 숨기는 것이 있다고는 가정도 하지 않으련다마는 난 이제 기운이 빠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 그 숱한 일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한다. 그건 첫째는 자연의 순리요, 둘째는 너의 어머니의 죽음이 너보다는 나를 훨씬 더 낙담시킨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문제, 이 편지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말이다. 내가 너한테 부탁이니 게오르크야, 나를 속이지 말아라. 그건 사소한 일이야. 눈꽃만큼의 가치도 없어. 그러니 나를 속이지 말아라. 너 정말 페테르부르크에 그런 친구가 있느냐? 게오르크는 당황해서 일어섰다. 친구 문제는 내버려 두죠. 친구 1000명이 아버지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스스로를 아끼지 않고 계세요. 그러나 사람의 나이라는 것은 그 권리를 요구해요. 아버지는 제게 사업상 없어서는 안 될 분이세요. 그건 아버지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사업이 아버지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내일이라도 저는 영영 그걸 맡겠어요. 안 될 말이죠.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다르게 사는 방식을 도입해야겠어요. 그것도 근본적으로요. 아버지는 여기 어둠 속에 앉아 계신데 거실에서라면 좋은 볕을 쬐으실 텐데요. 아버지는 아침을 드는 둥 마는 둥 조금씩 잡수고 계세요. 제대로 기운차릴 음식을 잡수시는 대신 말이에요. 아버지는 창문을 모두 닫아놓고 계시는데 신선한 공기는 아버지한테 썩 좋을 거예요. 안 됩니다, 아버지. 제가 의사를 불러올 테니 그 처방대로 따르세요. 아버지와 제가 방을 바꿔 아버지는 앞쪽 방으로 옮기시고 제가 이리로 오죠. 그것은 아버지에게 변화는 아닐 거예요. 전부 같이 옮겨갈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적절한 시간에 하도록 하고 지금은 침대에 누우세요.
아버지에게는 절대 휴식이 필요합니다. 자, 저 옷 벗으시는 것을 도와드리겠어요.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바로 앞방으로 가시겠다면 잠시 제 침대에 누우시죠. 어쨌든 그러는 게 살이 맞을 것 같군요. 게오르크는 아버지 곁에 바싹 붙어섰는데 아버지는 엉클어진 하얀 머리카락이 성성한 머리를 가슴팍에 떨구고 있었다. 게오르크야. 아버지가 나지막이 움직이지도 않고 말했다. 게오르크는 얼른 아버지 곁에 꿇어앉았다. 아버지의 지친 얼굴에서 동공이 너무도 크게 눈 가장자리에서 쏟아져 나와 자기에게로 쏠려 있는 것을 보았다. 너는 페테르부르크의 친구가 없어. 너는 언제나 재담꾼이었고 내 앞에서도 삼가지를 안았어. 도대체 어째서 바로 그곳에 네 친구가 있다는 거냐? 도무지 믿을 수가 없구나.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아버지. 게오르크가 말하면서 아버지를 안락의자에서 일으킨 후 아버지가 이제 정말이지 힘없이 그곳에 서 있기에 잠옷 가운을 벗겼다. 그 일이 벌써 3년 전인데요. 그때 제 친구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별로 탐탁해하지 않으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2번쯤 제가 그 친구가 없는 척한 적이 있었죠. 바로 제 방에 앉아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그 친구를 아버지께서 꺼리시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었더랬어요. 그 친구는 아주 독특한 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아버지께서도 다시 그와 이야기를 아주 잘 나누셨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아버지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고개를 끄덕이고 묻고 하시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는거려. 잘 생각해 보시면 틀림없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친구는 그때 러시아 혁명에 관한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사업상의 여행 중 폭동이 일어난 키예프의 어느 발코니에서 한 성직자가 손바닥에 넓게 피의 십자가를 새겨 그 손을 들어 군중을 부르는 것을 보았다는 따위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직접 그 이야기를 여기저기 되풀이하셨잖아요. 그 사이 게오르크는 아버지를 다시 내려앉히고 린넨 팬티 위에 입은 쫄쫄이 면내의와 양말을 조심스럽게 벗겨낼 수가 있었다. 별로 깨끗하지 않은 속옷을 보고 그는 아버지를 잘 돌봐드리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나무랐다. 아버지가 속옷을 갈아입는 일에 유의하는 일 역시 분명 그의 의무였으리라. 그는 그와 그의 약혼녀가 아버지의 장례를 어떻게 마련하리라는 데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으나 아버지는 홀로 쓰시던 집에 남아 있으리라고 전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순간 그는 얼른 한껏 단호하게 결심했다. 아버지를 장차 살림을 꾸릴 가정에 모시겠다고. 좀 더 깊이 보면 그는 심지어 장래 그의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해드려야 마땅한 보살핌이 너무 뒤늦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마저 들었다. 아버지를 두 팔에 안고 침대로 걸어갔다. 침대를 향해 그 몇 걸음을 떼어놓는 사이에 아버지가 자기의 가슴에서 자기 시계끈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아버지를 곧바로 침대에 누일 수가 없었다. 그토록 꽉 시계줄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침대 속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손수 이불을 덮고 그러고 나서도 이불을 어깨 위로 굉장히 많이 당겨 올렸다. 그는 불친절하지 않게 게오르크를 올려다보았다. 그렇잖아요. 그 친구가 벌써 기억나셨죠? 하고 물으며 게오르크는 부추기듯 아버지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불을 잘 덮였느냐? 아버지가 마치 발이 충분히 덮였는지 살펴볼 수가 없기라도 한 듯이 물었다. 침대에 누우시니 벌써 편안하신 거예요. 하며 게오르크가 이불을 더 잘 여며주었다. 이불이 잘 덮였느냐?
아버지가 다시 한번 물었는데 무슨 대답이 있을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안심하세요. 이불은 잘 덮여 있어요. 아니다! 아버지는 대답이 물음에 튕겨나갈 만큼 소리쳤다. 이불을 그것이 한순간 날리며 반드시 펼쳐졌을 만한 힘으로 뒤로 던지고 나서는 침대 위에 꼿꼿이 섰다. 한 손만을 천장에 가볍게 짚고 있었다. 너는 내가 이불에 덮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 새끼야, 나는 아직 덮이지 않았어. 비록 마지막 힘이라 해도 너한테는 충분하게, 너한테는 지나치게 많이 있단 말이다. 나는 네 친구를 잘 알고 있다. 그 아이가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일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너는 그 아이를 여러 해를 두고 온통 속이기도 했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내가 그 애를 두고 울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그 때문에 너는 네 사무실에 들어박혀 아무도 방해를 못하게 한 거지. 사장님은 바쁘시다고 오로지 러시아로 못된 편지 나부랭이나 쓸 수 있으려고 말이다. 그렇지만 다행하게도 애비한테 아들 생각을 들여다보라고 가르칠 필요는 없다. 네가 지금 믿는 바대로 너는 그 애를 억눌렀다. 너무도 억눌렀어. 네 엉덩이로 그 애를 깔고 앉아 그 애가 꼼짝달싹을 못하도록. 그래놓고는 우리 아드님께서는 결혼을 결심하셨지. 게오르크는 아버지의 끔찍스러운 모습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가 느닷없이 그토록 잘 알게 된 페테르부르크의 친구가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먼 러시아 땅에서 실종되어 있는 친구의 모습이 보였다. 남김없이 털린 가게의 문 앞에 있는 친구의 모습이, 부서진 진열대, 갈기갈기 찢긴 상품들, 떨어져 내리는 가스관 사이에서 그는 가까스로 서 있었다. 왜 그는 그토록 멀리 떠나야 했었던가. 나 좀 봐라! 아버지는 소리쳤고 게오르크는 거의 정신이 빠진 채 모든 잡기 위해 침대로 달려갔다. 그러나 중간에서 멈췄다. 그 여자가 치마를 들어올렸기 때문이야. 아버지가 들쩍지근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년이 치마를 이렇게 들어올렸기 때문에 그 추잡한 년이 하면서 셔츠를 높이 쳐들자 허벅지에서 전시에 입은 상처 자국이 보였다. 그년이 치마를 이렇게 쳐들었기 때문에 네가 그년한테 들러붙었지. 그래, 그년한테서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욕심을 채우려고 네 어미의 영전을 더럽히고 그 친구를 배반하고 네 애비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침대에 처박아 놓았다. 그렇지만 어디 애비가 꼼짝달싹 할 수 있나 없나?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서서 발을 내어질렀다. 아버지는 통찰로 만면에 웃음을 번뜩이고 있었다. 게오르크는 아버지한테서 가능한 한 멀찌감치 한 구석에 서 있었다. 한참 전에 그는 모든 것을 빈틈없이 자세히 관찰하기로 굳게 결심했었다. 뒤로부터든 위로부터든 여하간에 우회로에서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그는 지금 벌써 잊어버리고 있던 그 결심을 다시금 기억했다가는 잊어버렸다. 짧은 실오라기를 바늘귀에 꿰일 때처럼. 그런데도 네 친구가 배반당한 건 아니다. 아버지가 소리쳤는데 둘째 손가락을 쳐들어 흔들어댐으로써 그 말을 강조했다. 내가 그 친구의 이곳 현지 대리인이거든. 광대로군. 게오르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치고는 즉시 그 해를 알아차리고 혀를 깨물어 그는 아픔으로 허리를 꺾었으나 너무 늦었을 뿐이었다. 두 눈이 굳어졌다.
그래, 물론 나는 광대짓을 했다. 광대짓을. 좋은 말이다. 호라비가 된 늙은 아비한테 무슨 다른 위안이 남았겠느냐? 말해봐라. 대답하는 순간에는 아직 살아있는 내 아들이거라. 불성실한 고용인에게 쫓겨난 뒷방에 늘어앉은 뼛속까지 늙은 내게 무엇이 남았겠소. 그런데 내 아들은 신이 나서 세상을 활개치며 돌아다닌다고. 내가 마련해놨던 가게들을 닫고 노는 데 빠져 곤두박질 치면서 지 애비 면전에다 신사인 양 과묵한 표정을 지으며 살그머니 도망쳤다. 내가, 너를 낳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앞으로 몸을 구부리겠지. 게오르크는 생각했다. 제발 굴러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면. 이 말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쉿쉿 소리를 내며 꿇고 있었다. 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굽혔으나 떨어지지는 않았다. 게오르크가 다가가지 않자 예상했던 대로 다시 몸을 일으켰다. 있는 곳에 그대로 있거라.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너는 네가 아직은 이리로 올 힘은 있지만 네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아라. 아직은 여전히 내가 훨씬 더 강자다. 혼자라면 내가 물러나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어미가 나한테 자기의 힘을 주고 갔다. 네 친구와 나는 멋지게 결합돼 있어. 네 거래처 명단도 나는 여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 속 셔츠까지도 주머니가 있구나 하고 혼잣말을 하며 게오르크는 자기가 아버지를 이 말 하나로 온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한순간만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자꾸 모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네 약혼녀 팔짱을 척 끼고 똑바로 나를 향해 와봐라. 그 여자를 네 옆에서 싹싹 쓸어내버릴 테다. 내가 무슨 방법을 쓸지 네가 알 리 없지. 게오르크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렸다. 아버지는 그저 자기가 하는 말의 진실을 확인하듯 게오르크가 선 구석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네가 오늘 와서 네 친구한테 약혼에 관하여 써야 될지 어떨지를 물었을 때 너 날 참 즐겁게 하더구나. 그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다. 어리석은 놈아, 그는 다 알고 있어. 내가 그 애한테 썼단 말이다. 네가 나한테서 필기도구를 뺏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애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오지 않는 거다. 그 애가 모든 것을 너 자신보다 100배는 더 잘 알고 있거든. 네 편지는 읽지도 않은 채 왼손에 구겨들고 오른손으로는 내 편지를 읽으려고 앞에 받들어 모시고 있단 말이다. 아버지는 감격한 나머지 팔을 머리 위로 흔들었다. 그 애가 모든 것을 1000배 더 잘 알고 있어. 그는 소리쳤다. 10,000배겠지요. 게오르크는 아버지를 비웃기 위해 말했지만 그 말은 입에서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하게 울렸다. 여러 해 전부터 나는 벌써 네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올까봐 조심하고 있었다. 그 밖에 달리 나를 근심시킬 게 있다고 믿느냐? 내가 신문을 읽는다고 믿지. 자! 그러면서 그는 게오르크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침대 속으로 섞여 들어간 신문지 한 장을 집어던졌다. 게오르크는 이름조차도 전혀 모르는 낡은 신문이었다. 너는
철이 들기까지 얼마나 오래 꿈을 거렸느냐. 어머니는 세상을 버려야 했고 경사스러운 날은 겪어보지도 못했다. 친구는 러시아에서 몰락하고 있다. 이미 3년 전에 그는 내던져버릴 만큼 얼굴이 노래져 있었다. 그리고 나의 형편이 어떤지는 너도 보겠지. 그런 걸 보라고 눈 달렸을 테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숨어서 몰래 저의 동중을 살피고 있었군요. 게오르크가 소리쳤다. 연민을 품고 아버지가 지나간 듯한 투로 말했다. 그 말을 너는 아마도 벌써 하고 싶었겠지. 이제 와서는 이미 전혀 어울리지를 않아. 그러고는 더 크게, 이제 그럼 너 말고도 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 알았지. 지금까지는 너는 너밖에 몰랐다. 너는 본디 순진무구한 아이였지. 그러나 근본을 보면 너는 악마 같은 인간이었어. 그러니 명심하거라. 내가 너를 지금 익사형에 처하노라. 게오르크는 방에서 내몰린 듯한 느낌이었다. 아버지가 자기 뒤에서 침대 위로 자빠지는 쿵 하는 울림이 아직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그 계단이 경사진 평지인 양 서둘러 층계를 달려 내려갔다. 그는 마침 오전 청소를 하러 올라오던 중이던 하녀와 맞닥뜨렸다. 맙소사! 하고 소리치며 그 여자는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그는 벌써 그곳에 없었다. 대문 밖으로 그는 뛰듯이 뛰었다. 그는 차도를 넘어 물가로 내몰린 듯 달리고 있었다. 벌써 그는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움켜잡듯 난간을 꽉 잡고 있었다. 그는 넘었다. 소년 시절 양친의 자랑이었던 뛰어난 체조 선수가 다시 되어 그는 난간 너머로 몸을 날렸다. 아직은 힘이 빠져가는 두 손으로 자신을 꽉 잡고 그는 난간 막대들 사이로 자신이 추락하는 소리를 가볍게 눌러버리게 될 버스를 엿보았고 낮게 부르짖었다. 부모님, 전 당신들을 그래도 언제나 사랑했었답니다. 그러고는 몸을 떨어뜨렸다. 이 순간 다리 위에는 마침 끝이 없을 것만 같이 차들이 오가고 있었다. 끝입니다. 자, 짧은 단편 카프카의 판결, 이렇게 낭독이 끝이 났습니다. 읽다 보니까 제가 쓱 한번 훑어보면서 읽어보긴 했었는데 이 번역체여서 그런 건지 좀 약간 조금 입에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여러 있긴 하네요. 울지 마시고요. 어떠셨어요? 결국은 얼핏 보면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잠깐 등장하는 뭐 하녀라든가 뭐 여자친구, 약혼녀가 있긴 하지만 기본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 게오르크와 아버지죠. 그리고 여긴 등장하지는 않고 그냥 존재만 언급이 되는 친구, 게오르크의 친구, 러시아로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의 대사 중간중간에 나오는 느낌이 마치 치매 걸린 노인처럼 깜짝 놀라게 하는 말들 중에 마치 그 러시아로 간 친구가
오히려 아버지의 아들이냐 뭐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진짜 진짜 아들인가? 뭐 갑자기 착각도 하고요. 아니면 그 친구라는 존재가 없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막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버지와의 대립관계에 있지 않는 인물은 실제 하는지 아는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라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해석할 때는 그 친구라는 인물이 아마 아버지하고의 어떤 같은 선상에 있다고 봐야겠어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본인이 대변인이다. 너 몰래 연락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 애가 충실한 아들인 것처럼, 대신 좀 힘이 강해진 이 아들은 진정한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이제 자신의 힘이 늙고 병들어 가면서 힘이 빠지지만 아들은 힘이 강해져 가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아버지. 여기 상당히 팽팽함이 있지만 또 여기에 또 그 갈등이 있어요.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고수하고 아버지를 넘어서고 싶지만, 또 아버지에 대한 어떤 죄의식, 마치 착한 아들이어만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잘 봉양을 해야 하고, 또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 또한 있고, 아무리 그렇다기로서는 갑자기 그렇게 이 글의 끝을 보면은 몸을 던지는 것으로 추측이 되죠. 자살. 변신에서는 아버지의 그 던진 사과에 맞아 죽는 그런 종결로 끝이 났지만, 여기에서는 본인을 스스로 파괴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소심한 반항? 마치 그냥 이렇게 내던져 버리듯이, 보란 듯이 자신을 파괴해 버리는. 과연 뭐 이 카프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냥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등과 컴플렉스, 뭐 그런 거,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 여러 가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인간 관계에 누구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뭐 좀 이렇게 조금 극단적이면서도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실적이라기에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급발진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짧은 단편을 만들었는데요. 각 말 대사마다, 문장마다 다시 이렇게 들어고 책도 읽어보시면서 좀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양한 암시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지만 살짝 난해한 카프카의 판결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또 이제 저녁이 됐고요. 이제 맛있는 저녁 드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어떤 책을 읽을까 좀 찾아보고, 그리고 또 찾아뵐게요. 배고파서 하나 먹어야 되겠어. 예쁘죠? 초록색. 네, 편안하고 따뜻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걔들은 언제부턴가 저 방에 계속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제가 안 데려왔어요. 하지만 잊지 말고 꼭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웬만하면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또 찾아뵐게요.